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리는 여자 김영지입니다. 어제에 이어 마흔에 관하여 정여울 산문 읽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매일 새로울 권리. 느낄 수 있는 슬픔의 가지수가 늘어난다. 웃을 수 있는 유머의 가지수도 늘어난다. 익숙한 언어로는 좀처럼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의 가지수도 늘어난다. 나이가 들면 무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욱 날카롭고 뾰족한 자극으로 다가온다. 점점 더 무난해지기는커녕 자꾸만 예민해지는 내가 걱정스럽지만 이제는 비로소 나의 못 말리는 까칠함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울 일도 아닌 일에 눈물 흘리고 웃을 일도 아닌 일에 깔깔 웃고 그 영화를 또 봤어? 10번은 더 봤다며 지겹지 않아? 대충 좀 살자.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야. 그렇게 까칠하게 굴다간 제명에 못 죽는다. 지인들은 무심코 던졌지만 항상 깊은 상처로 남았던 말들이다. 나는 대체로 지나치게 예민하고 평소엔 내성적인가 하면 발작적으로 외향적이기도 하고 날씨나 기분에 따라 감정 곡선이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 평생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는 어설픈 연기력만 늘었을 뿐 본질적인 성정은 바뀌지 않았다. 마흔을 넘어서며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나를 억지로 바꾸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참 싫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문장은 더 싫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자는 문장은 더더욱 싫다. 차라리 고지곳대로 자기 마음의 문양대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다. 난 아직 융통성 있게 요령을 부리며 살지도 못하고 고지곳대로 제 길만 뚜벅뚜벅 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다. 예전엔 이런 내가 참 못마땅했지만 이젠 그런 나를 보듬어주기 시작했다. 불편한 순간도 있지만 나의 어쩔 수 없음을, 스스로의 바뀔 수 없음을 언젠가부터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가 못 가진 것들만 목마른 눈빛으로 우러러 바라보던 한평생을 뉘우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또한 마흔쯤의 미세한 변화다. 예민함과 까칠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타박을 많이 받았지만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누구나 쉽게 지나치는 사소한 장면들 앞에서 나는 혼자 울컥하기도 하고 책 한 권을 읽어도 너무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 정해진 원고 분량보다 5배는 긴 서평을 써놓고 줄이느라 끙끙거리기도 한다. 분명 10번도 더 본 영화인데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에서 눈물샘이 터져 혼자 아이처럼 훌쩍이기도 한다. 잠깐 사이에 까무룩, 독석, 삼매경에 빠지거나 아이디어를 메모하느라 내려가야 할 지하철역을 자꾸 지나치기도 한다. 사회생활에 무난히 적응하기엔 참 어려운 성격이지만 글을 쓸 때는 이 과도한 예민함이 무궁무진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장면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그 안에서 반드시 의미의 진주를 캐내는 이 창조적인 집착이야말로 나의 글쓰기 비결이다. 나는 집착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예민하다. 고로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감성의 폭발로 매일 끙끙 앓는다. 그래서 비로소 나답게 살 수가 있다. 무뎌지거나 무난해지지 못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다. 나다움을 지키는 나름대로의 내면 건강법이 아닐까. 이제는 고독 안에서 슬픔이 아닌 안도감을 느낀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글을 쓸 때조차도 완벽한 고독을 느낀다. 나는 글을 쓰는 순간만은 내 주변에 투명한 유리막이 둘러지는 듯한 달콤한 환상을 느낀다. 그럴 때 나는 그토록 걱정했던 내 스스로의 내향성을 즐긴다. 내 예민함과 춤까지 춘다. 그런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 예민함이 글쓰기와 만났을 때는 행복한 춤을 추지만 아픈 기억이나 트라우마와 만났을 때는
끝간데 없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한 잡지사로부터 옛사랑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릴 뻔했다. 오랫동안 아픈 기억과의 대면을 애써 피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올 게 왔다 싶었다. 나는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머뭇거렸다. 그 주제라면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옛사랑의 추억 몇 줄도 못 적으면 과연 작가로서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 뒤통수를 내려치는 느낌이었다. 옛사랑이란 주제의 원고 청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인 나약함이었고 피해선 안 된다는 생각은 작가로서의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이것저것 재보며 천천히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기억의 실타래가 미친 듯이 풀려나오기 시작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 복수하듯 내가 상처를 준 기억, 돌이킬 수 없이 서로의 마음에 치명상을 내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헤어졌던 모든 기억들이 쏜살같이 밀려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오래전 완벽하게 봉인한 줄만 알았던 그 아픔은 마침내 봉인이 풀리자 미친 듯한 속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절대 열려선 안 될 슬픔의 수문이 열리고 말았다. 한 달 넘게 아픈 기억의 습격에 시달리며 슬픔의 파도가 어서 먹기만 기다렸는데 아직도 마음이 시름시름 앓는다. 이것 또한 마흔이 넘어 느끼는 새로운 종류의 아픔이다. 슬픔의 빗장이 야무지게 꽝 닫히지가 않는다.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현재 또한 바꿀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과 그 기억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온몸이 결박당한 채로 그저 아파할 수 있는 자유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 이 무력감과 싸워 이길 때 나는 한 인간으로서 작가로서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겠지. 그 아픔의 심연 아래 깊이 생각에 닻을 들이우니 그제야 숨통이 트였다. 그제서야 알 것 같았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새로운 아픔의 방이 존재하고 있구나. 영원히 아물지 않는 슬픔의 방이 있다는 걸 이제는 그만 인정해줘야겠구나. 숨막히는 아픔이 온몸을 덮치더라도 마음속에 새로운 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새로운 가치나 감정에 새로운 방을 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직 우리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다는 기쁜 증거니까. 평창올림픽 당시 여자 대표님의 컬럼 경기를 손에 땀을 쥐며 시청하면서 스스로 화들짝 놀랐다. 원고 마감이 코앞인데 텔레비전을 켜놓고 글을 쓰려니 한 줄도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미친 듯한 설렘이 반가웠다. 축구에도 야구에도 무관심한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규칙도 제대로 모르던 컬링에 왜 이토록 열광하는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밈없이 해맑게 돌진하는 선수들의 아름다운 삶이 그저 경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죽어버린 젊음을 이끌어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을 향한 갈망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 컬링의 방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 컬링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컬링 선수들의 어여쁜 이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린다. 내 마음에는 무어라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의 방들이 수백 가지 존재하고 있다. 그때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들의 방.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느낄 수 있는 것들의 방.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애틋한 향수와 그리움을 모아놓은 방. 아직 담담해지지 않는 슬픔들이 통곡하는 방. 슬프긴 한데 울지 않을 수 있는 담담한 아픔의 방도 있다. 언젠가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뛰노는 엄마들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난 평생 저런 기쁨을 못 누리겠지?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모래성을 만들면서 깔깔대는 기쁨. 햇살을 등지고 해변을 서성이며 시간이 가는지도 해가 가는지도 모르는 엄마의 기쁨. 친구에게 털어놓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많이 아프진 않았다.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종류의 슬픔인 것 같다.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아직도 아프지만 자발적으로 간직하기로 결심한 슬픔. 마음속에 새로운 방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가질 수 없는 것에 관하여 회한도 쓰라림도 없이 담담히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기쁘게 마흔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수많은 방들이 아직도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그 감정들을 마침내 내 것으로 품어 안아줄 때까지. 규정할 수도 없고 미리 제한할 수도 없는 수많은 감정과 취향의 방들이 아직 도배가 덜 끝난 상태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설렌다. 몇 년 전 톱으로 만든 음악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도 바로 그렇게 새로운 마음의 방이 만들어지는 순간의 희열을 느꼈다. 배우 브리트 말링이 각본과 주연을 함께 맡은 멋진 영화 어나더 어스에서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청소부이자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려버린 한 여인을 위해 톱이라는 무기로 천상의 음악을 연주한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무시무시한 톱을 왼팔에 살포시 보듬어 안고 오른손에는 활을 든 채 그야말로 바이올린처럼 해금처럼 정성스레 톱을 연주한 한 인간의 모습은 처연하고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는 톱이라는 무기에서 무한한 음을 뽑아냈다. 톱이라는 도구이자 무기를 악기로 만들어낸 혁명적인 장면이었다. 우리에겐 아직 마음속에 새로운 방을 만들 여력이 남아있는가? 최근 1년 안에 당신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 새로운 마음의 방을 만들게 한 새로운 자극이 있었는가? 그것은 아직 당신이 나이 따위의 중력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너무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자유롭고 활기차며 여전히 젊다. 당신에게는 아직 삶을 새로 시작할 무한한 기회가 있다. 당신에게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의 방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설렘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결코 행복을 피하지 마. 세상에 이런 행복 알레르기 환자 같으니라고. 행복이 무슨 끔찍한 바이러스라도 되는 거예요? 이제 행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20년 넘도록 심각한 일중독 상태로 살아온 M 선배에게 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다. 이제 제발 좀 그냥 행복해지면 안 되겠냐고. 이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면 안 되겠냐고. 선배는 19살에 온 집안을 이끌어가야만 하는 가장이 되었다.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선배는 한 번도 돈 버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힘든 티나 고생한 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독서광이었고 클래식 음악 마니아였으며 티셔츠에 청바지 하나만 걸쳐 입어도 맵시가 났다. 고생한 티가 전혀 나지 않는 해맑은 얼굴 탓에 나는 그를 부르주아의 아들로 착각하기도 했다. 40대 후반에 접어든 그는 40으로 회사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받았으며 야간 대학원까지 다니며 학구열도 불태우고 있었다. 늘 혼자 명절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왔을 테고 주말마다 혼자 끼니를 챙겨야 할 선배의 오랜 외로움이 안타까워 나는 실로 오랜만에 소개팅 주선자가 되었다. 내 주변의 미혼 여성 중에서 불현듯 제이가 떠올랐다. 제이는 정말 행복 바이러스를 몰고 다니는 사람 같았다. 발랄하면서도 지적이고 사랑스러우면서도 듬직한 사람이었다. M과 J,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두 사람이 지금까지 서로 전혀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명적인 인연으로 맺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상상돼 내 마음까지 설레기 시작했다.
소개팅의 뉘앙스가 살짝 스며들어 있지만 너무 심각하진 않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도록 하려고 나는 무던히 애를 썼다.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랬다. 이제 내가 슬쩍 빠져줘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흥미로운 대화와 호감 어린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우리 세 사람의 흥겨운 술자리가 끝나고 나는 선배에게 물었다. 오랜만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대감에 가득 차서 어땠어요? 선배는 쓸쓸한 눈빛으로 말했다. 훌륭하지. 정말 좋은 분이야. 모든 면에서. 그런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내 나이가 너무 많잖아. 맥이 탁 풀렸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제이 씨는 나이 차이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할 사람이에요. 나이에 대한 편견도 없고 생각도 얼마나 깊은 사람인데요. 선배는 완강했다. 본인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제이 씨의 부모님이 계시잖아. 그분들은 내 나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니? 그분들께 내가 너무 미안해지잖아.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고려하다 보면 과연 자신의 진짜 감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 그는 눈앞에 있는 행복의 가능성을 빤히 쳐다보면서도 행복해질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나중에 형편이 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많이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30대까지는 잘 안 보이던 그 사람의 벽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의 자존심은 너무 꼿꼿해서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다. 예컨대 얼마든지 내가 술을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후배에겐 절대 얻어먹지 않겠다는 해묵은 원칙을 앞세워 이미 지갑에서 카드를 꺼낸 나를 여러 번 주저앉히곤 했다. 나는 그런 선배의 지나친 꼿꼿함이 못내 가슴 아팠다. 19살 때부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가족을 이끌어온 사람이니 그가 견뎌온 외로움과 부담감의 무게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매우 친한 선후배 사이였지만 그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유쾌하며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었다. 그의 자존심과 나의 두려움이라는 벽. 선배는 마음속에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것 같았지만 선배이자 연장자라는 벽.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자기 안에 가장 쓰라린 고독과 슬픔은 결코 들켜선 안 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나 또한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가 되어다 보니 그 보이지 않는 벽을 살짝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40대니까 더 이상 한참 어린 후배로만 보이진 않겠구나. 말로 하기는 조금 쑥스러운 내용이라 문자 메시지로 내 마음을 적어보냈다. 이제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관찰해 왔는데 선배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 이제 마음 놓고 미친 듯이 행복해져 봐요. 이 행복 알레르기 환자 같으니라고. 선배는 스마일 이모티콘을 담아 이렇게 답장을 했다. 그래 고맙다. 난 원래 행복한 것들이 싫었어. 이제 안 그러도록 노력해보마. 어쩌면 나와는 별다른 공통점이 없는 M 선배에게 그토록 친밀감을 느꼈던 이유는 나 또한 그처럼 행복 알레르기 환자였기 때문인 것 같다. 행복 알레르기는 마치 DNA 유전 정보처럼 삭제하거나 고칠 수 없는 무엇으로 보였다. 누구에게나 절대로 신세지고 싶지 않은 마음. 행복한 순간이 올 때마다 마치 남의 옷을 하루만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마음은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신세지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신세를 전혀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 내 지나친 자존심 때문에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마음의 불편을 끼치며 또다시 신세를 졌다.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신세를 지고 나 또한 나에게 기대는 사람을 기꺼이 얼싸안는 영원히 신세를 입고 입히는 과정이다.
평생 찾아 헤맸지만 막상 맞닥뜨린 행복이 빛나는 가능성 앞에서는 오히려 도망치고 싶은 마음. 눈앞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누릴 줄 모르는 마음.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친밀감보다는 거리감부터 느끼는 마음. 너무 익숙한 마음이라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마음을 그대로 지닌 채 하루하루 나이 들기가 무서워졌다. 행복이 무슨 바이러스도 아닌데 왜 행복 앞에서는 낯선 괴물을 만난 듯 멈칫하게 되는지, 왜 행복한 사람들 앞에서는 낯선 외계인을 만난 듯 움찔하는지, 마흔의 문턱을 넘으려는 그동안 스스로 채워온 그 끈질긴 마음의 족쇄를 그만 풀어주고 싶었다. 나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본다. 이젠 행복의 기회가 외부에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행복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보자고. 성취나 경쟁을 통한 짜릿한 승리감보다는 마음을 한껏 이완시켜서 얻는 소소한 기쁨이나 저강도의 쾌락이 나에게 맞는 행복 레시피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나를 위한 깜짝 선물로 일주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선택했다. 먼 나라로 떠나려면 아무래도 준비할 것이 많고 긴장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고 또 가도 질리지 않는 내 마음의 보물섬 제주도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멋진 제주도에서 아무리 일과 책임, 고민거리 등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도무지 잘 되지 않았다. 욜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삶의 태도와 휴게. 휴게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뼈저리게 깨달았다. 스케줄을 비울 수는 있어도 마음을 비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내 인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야 한다는 강박,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와 속수무책의 그리움 같은 것들 때문이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무려 일주일의 휴가를 보냈는데도 계속 극심한 불안과 일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결코 보내지 못한 글을 계속 썼다 지우고 썼다 버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욜로와 휘게는커녕 행복의 희읒도 느끼지 못한 채 허망하게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복의 비결을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었다. 늦은 밤 갑자기 시원한 아이스커피 마시고 싶어 동네 편의점에 들렀다. 시원한 커피를 손에 쥐니 문득 산책을 하고 싶어졌다. 비온 뒤에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비를 맞아 풀잎 냄새를 더욱 진하게 뿜어내는 나무들의 싱그러운 아우성이 들리는 듯했다. 빗방울을 가득 머금은 나뭇잎이 가로등의 LED 불빛을 한껏 머금고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저 나무인데, 그저 빗방울을 머금은 나뭇잎인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단 한 번뿐인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었다. 이곳, 이 시간, 이 마음, 이 기분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런 유일한 아름다움이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아름다움처럼 느껴졌다.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주머니를 뒤져보니 휴대폰이 없었다. 왜 하필 전화기가 없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발견할까? 하지만 전화기로는 이 마음까지 담을 수 없겠구나. 오늘은 그저 눈에만, 마음에만 이 풍경을 담뿍 넣어두자. 세상 바깥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우리 집 바로 옆에서 발견하다니. 돌이켜보니 매 학기마다 이번 학기는 유난히 힘들고 최악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지난 학기에도 이번 학기에는 유독 길고 긴 터널 같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을 내가 진심으로 보듬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질책하고 힐난하고 무시했다. 내 마음인데 내 슬픔인데 내가 짓밟은 것이다. 불행하다는 감정의 원인을 제공할 만한 자극도 도처에 널려 있지만
행복하다는 감정의 원인을 제공할 만한 자극도 도처에 널려 있다. 문제는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 자신. 행복 앞에서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우리 자신의 망설임이었다. 비에 젖은 나뭇잎들의 조용한 합창을 듣는 것만으로도 천상의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나 자신. 그것이야말로 내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최고의 나였다. 나는 세계를 통치하거나 분석하거나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찬탄을 보내며 그 꾸밈 없는 세계 속에서 최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최고의 행복 레시피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이다. 행복은 어떤 일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결단에서 우러나온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행복이 당신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란 누구나 그 씨앗은 분명 지니고 있지만 올곧은 아름드리 한 그루로 키워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희귀한 그런 마음의 나무다. 씨앗은 동일하지만 그 나무의 품새와 열매의 향기는 저마다 다른 그런 나무. 행복은 당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당신으로부터 매일매일 빚어지는 것,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뿌리로부터 자라나는 나무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